자, 이번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콘덴서라고 하죠. 여러분들 축전지는 배터리고 축전기는 콘덴서입니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전기, 꼭 콘덴서는 정전 유도 작용을 해서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요만하죠, 콘덴서들. 거기다 콘덴서 전기 딱 모았다가 딱 접촉될 때 순간적으로 방출이 탁 돼버려요. 정전 용량이 있어요.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 절연체를 끼우고 이걸 똘똘똘 말아놓은 거야. 말아서 한쪽에다가 리드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또 케이스에서 리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그 급판과 급판 사이에 전하가 쫙 모여 있다가 딱 되는 순간 딱 방출돼 버려요. 그래서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 단위 결합을 가했을 때 저장되는 전하의 크기를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페럿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페럿이라는 말을 써요. F를 쓰죠. F.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것들은 마이크로페럿 그래가지고 몇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쓰는데, 보통 우리 단위는 페럿을 쓴다. 1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기의 용량을 우리는 1페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전 용량을 보면 금속판 사이 절연체의 절연도에 정비례한다. 절연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절연도가 세면 셀수록에 비례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려지는 거. 그 다음에 가해지는 전압에 정비례하고 상대하는 금속판의 면적에 정비례한다. 금속판이 크면 클수록에, 그 다음에 전압이 세면 셀수록에, 절연체가 강하면 강할수록에 그것도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용량이. 상대하는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멀면 안 돼. 멀면 약해서 작아져요. 그래서 가깝게 두 대 크고, 그 다음에 절연체가 세고, 그 다음에 전압이 세고, 이러면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조금 가까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아주 얇은 비닐을 씁니다. 절연체. 비닐 우리가 부도체잖아요. 전기 안 통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그걸 판을 두고 알루미늄 호일을 두 장을 두고 그 사이에다 비닐을 껴서 쭉 말아놓으면 그게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2분의 Q. 그래서 정전 용량은 전하량을 전압으로 나눈 것이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극판과 극판 사이에 이렇게 놓을 때 전기가 모아지죠? 모아지는데 이걸 딱 방출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넣어주면 모아졌다 빼주면 빼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콘덴서의 충방전 작용이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력. 쿨롱의 법칙이 있어요. 전기력과 자기력에 관한 법칙으로서 두 개의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 이승에 반비례하고 두 자극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가만히 보면 다 그런 뜻이에요. 두 자극의 거리가 가까우면 자극의 세기는 강해지고, 거리가 멀면 자극의 세기는 약해진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콘덴서 내용과 똑같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기 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에서는 다 쓰여지는 내용들인데, 우리 점화 코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원리예요. 그건 나중에 점화 장치 들어갔을 때 제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유도란 자성체를 자기에 내놓으면 새로운 자석이 되는 현상을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자석이 돼, 철심에. 근데 거기다 자석이 아닌 것 같다가 그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같이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철편에 자석을 접근시키면 자극에 흡입되는 현상, 자화 현상 쭉 흡입돼. 이거 이제 각 솔레노이드 계통들 툭 하고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보겠지만 이렇게 자력에 의해서 N극과 S극이 생기는데, 이때 흡입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즉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철심이 자석적으로 변화되는 현상,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다가 이게 강철 조각을 갖다가 쓱 갖다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얘는 자석이 아니잖아. 그런데 얘가 서서히 얘까지 자석이 돼버리는 거야. 저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에다가 코일에다가 폐율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단일 코일에서 자력선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원을 딱 넣게 되면은 여기에 자장이 생겨요. 자화가 돼버리고 자장이 생겨버려. 한번 보자고요. 물질을 자기장 속에 넣고 자석을 만드는 힘이 돼버려. 이렇게 쭉 자력선의 방향이 나오죠. 자력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한쪽 방향으로 힘도 발생할 수가 있고 N극과 S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력, 힘이죠. 자개와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체의 전류와 자기에 의해서 전자력, 힘이 작용한다. 전자력의 크기는 자기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직각이 될 때 가장 큽니다.
직각이 될 때 가장 민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력은 자기의 세기, 도체 길이, 도체 흐르는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전자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나오죠.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겁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 엄지는 전자력은 이쪽으로 발생하는데 인지가 자력선 방향,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 방향. 전류가 이렇게 오고 자력선이 나오면 힘은 이쪽으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의한 것은 바로 뭐야? 모든 전동기. 전기를 공급해서 회전력을 부과할 때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모터입니다. 모터.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기동 전동기라든가 전류계 또는 전압계 같은 원리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손 갖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틀려요. 오른손이 엄지 운동 방향, 인지는 자력성 방향, 중지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쓴 것은 바로 발전기. 이번에는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쓴 발전기입니다. 그러나 발전기와 모터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전기를 공급해서 얘를 돌리냐 아니면 얘를 돌려서 전기를 빼냐 이게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동전동기에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발전기도 마찬가지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자칫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틀린데 예전에 DC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동전동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명칭도 같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제가 구별할 수 있고 기능을 알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전자석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 나오네요. 자 이렇게 코일 속에 철심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이런 철조각을 갖다 두게 되면은 여기다가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자화가 되는 중이죠. 그럼 여기서 N국과 S국이 여기 딱 정리가 딱 돼요. 자화가 끝난 다음에 딱 자석이 딱 되면은 철조각을 갖다 쭉 하고 달라붙여 이렇게 딱 달라붙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근데 이번에는 코일을 넣지 않고 코일을 감아 가지고 놓고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엄지손가락으로 힘이 발생한다.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철편 놓으면 이게 쫙 하고 달라붙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여기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 오른손 갖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넣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유도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도체에 영향하는 자력선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 기전력은 코일 내의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인 거. 암기하고 계십시오. 유도 기전력의 크기, 단위 시간에 잘라내는 자력선 수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자력선이 쭉 가는데 그거를 잘라내는 비례한다. 자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자력이 세면 셀수록 잘라냈을 때 발생되는 전압도 굉장히 높아져요. 상대 운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기전력이 크다. 그리고 천천히 자르는 것보다는 빨리 자를 때, 속도가 빠를 때 발생되는 전압이 또 높아져요. 기전력이 더 커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보는데 이건 발전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렌츠의 법칙 한번 볼까요? 렌츠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코일의 자석을 이렇게 저기 이제 자력성이 생겼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에 의해서. 여기다가 막대 자석 N과 S가 쭉 갖다 붙여요. 그럼 자력선들이 저렇게 변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은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기 유도작용. 하나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변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기전이 발생되는 현상. 자기 유도작용 코일의 건수가 많을수록 커지고 자기 유도작용 코일에 철심이 들어있으면 더욱 커지고 유도 기전의 크기는 전류 변화 속도에 비례한다. 조금만 배운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서 코일의 자기 유도작용 보면은 이렇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속은 코일 자체 내부를 통하고 전류가 변화하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유도에 의해서 코일 자신의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자기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호유도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유도작용. 서로 이제 유도작용은 서로 이제 코일을 두 개 알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것 또한 자기유도작용과 상호유도작용에 의한 고압을 발생시키는 점화 플럭에다 고압을 발생시키는 점화 코일의 원리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쓴 건데 여기서 상호유도작용은
두 개의 코일에서 한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다른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된다. 직류 전기 회로에 자력선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방해하려고 다른 전기 회로에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 그리고 상호 유도작용에 의한 기전력의 크기는 1차 코일 전류 변화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도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 많이 가면 많이 가면수록 2차 코일의 권수를 많이 가면 많이 가면수록 발생되는 전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형상 모양을 어떻게 해주냐, 그다음에 자료의 투자율, 상호 위치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심을 갖다 모양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작용의 정도를 상호 인덕턴스 M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헬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건 참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자고요. 2차 전압은 1차 전압 곱하기 1차 코일의 권수를 2차 코일 권수, 이렇게 2차 코일의 권수를 1차 코일 나눈 거. 그러면 2차 전압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2차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아세요? 2만 볼트가 넘습니다. 그 2만 볼트를 자동차에 있는 12볼트 배터리 갖고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자기 유도 작용과 상호 유도 작용을 이용한 코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만들어낸 거. 이게 바로 점화 코일이에요. 자, 보자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철심에다가 한쪽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두꺼운 코일에 적게 감아놨어. 그래갖고 스위치를 딱 넣어보면 이쪽에는 얇은 코일을 많이 감아놨어. 2차 코일을. 그러면 순간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순간 전압이 발생돼요. 그래서 붙였다가 딱 뛰면은 보세요. 딱 흐르고 있다가 딱 할 때 전기 쫙 나와요. 순간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점화 코일에 해당하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죠.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그 아까 조금만 보셨던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릴레이인데 스위치를 이렇게 두고 스위치를 온 시키면 전류는 1차 코일하고 접점 B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다가 1차 코일에 자기가 발생하고 철심이 자화됨에 따라서 접점 A가 철심에 끌려가서 접점 B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순간에 1차 전류는 흐르지 않고 2차 쪽에 고전압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화 플러그예요. 점화 플러그. 순간적으로 붙였다가 딱 뛰면은 이 안에 빨간 것들이 바로 2차 코일이고 파란 것이 바로 1차 코일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었다가 딱 띄워주면 그때 순간적인 2차 코일의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콘덴서는 이 접점들에서 붙어 떨어졌을 때 스파크 일어나는 거, 전압 강화되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전압이 떨어지는 거, 접점의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콘덴서를 둡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 수업을 하시면서 또는 전지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 아날로그 테스터기 요즘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요즘 다 디지털 쓰죠. 그래서 이 테스터기에서는 전압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류 뭐 여러 가지 잴 수 있는데, 일단 이 테스터기에서는 이 바늘을 갖다가 이제 0점 맞을 때서는 0점 조절인데, 이 셀렉터를 한번 볼까요? 이쪽은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라인입니다. 저항도 뭐 1옴에서부터 10메가옴까지 이렇게 단위별로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전압, 여러분 가정용에서는 교류 전압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쓰고 있는 직류 전압도 단위별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볼 수 있게끔 셀렉트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직류, 전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시험을 할 때는 이 리드를 가지고 저항을 할 때, 저항은 뉴트럴 플러스만 했는데, 이 저항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컬러가 다 표시되어 있죠. 이 컬러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가 다 몇 옴 몇 옴짜리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 즉 이 저항은 색깔만 봐도 이건 몇 옴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저항을 잴 때는 반드시 바늘을 0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딱 붙여서 0점 조리해갖고 0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이와 같이 콘센트에다 꽂아놓고 교류 전압이 현재 몇 볼트가 나오는지, 또 트랜스라든가 이런 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류 전압,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잴 때 적색은 플러스, 흑색은 마이너스 이렇게 대주게 되면 현재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다.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전류 측정하는 거, 전류는 직렬 회로에 접속합니다. 직렬 회로로. 그래서 이와 같이 건전지에다가 이 테스트가 없었을 때는 이 전선이 바로 이쪽으로 닿겠죠.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전자 한 바퀴 돌 때 얼마큼 소모하고 들어왔느냐, 그때 몇 미리 암페어 또는 몇 암페어가 전류가 지나갔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직렬 접속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렬 접속. 방금 전에 보셨던 배터리 전압은 병렬 접속해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테스터기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현재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아날로그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전자 쪽에 TR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의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터기를 정말로 내 손발처럼 사용해야 어떤 정비하고자 할 때 또는 이해하고자 할 때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 테스터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